너바, 랜디 로퍼 사건. 10년간 콘크리트 아래 숨겨진 소년의 시신. 1987년 9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캔디와 랜디 로퍼 남매는 학교를 마쳤습니다. 차분한 성격의 캔디는 항상 동생 랜디를 잘 챙기는 누나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기 전 캔디는 랜디가 학교 주차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걷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랜디는 뒤돌아 손을 흔들었고 그것이 캔디가 살아있는 랜디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15살의 랜디는 착하지만 다소 섬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사냥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작은 마을인 해리슨에서 자란 또래 소년들에게 흔히 보이는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은 아버지인 로퍼 씨와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로퍼 씨는 랜디가 꿈꾸던 사냥 수업 참여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로퍼 가족은 랜디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랜디가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가족은 최근 우울해 보였던 랜디가 잠시 기분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랜디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전화가 오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랜디의 어머니 로퍼 부인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랜디가 화가 났을 때도 항상 흔적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로퍼 씨가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들이 단순히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족의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랜디는 옷, 돈 또는 개인 소지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로퍼 가족의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탐험을 좋아하는 랜디가 혹시 숲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랜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바, 랜디의 실종은 단순히 한 소년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로퍼 가족에게는 한 소중한 아이이자 꿈 많은 소년의 삶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랜디가 사라진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랜디의 친구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랜디가 학교를 떠날 때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으며 몇몇은 다소 조용해 보였다고 증언했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의 전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단서는 근처 지역에 사는 중년 남성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랜디가 실종된 날 오후 소년이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중반의 체격이 크고 차가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트럭의 특징 중 눈에 띄는 점은 뒤쪽에 2개의 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아이를 안아주셨나요? 라는 문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라는 경고 문구였습니다. 증인은 랜디가 트럭 안에서 손을 흔들며 편안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럭은 이후 마을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유의미한 정보로 판단하고 트럭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럭에 대한 묘사가 너무 모호했고 번호판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리슨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마을 밖 고속도로는 여러 인근 거주지로 연결되어 있어 이는 마치 바닷속 바늘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퍼 가족은 랜디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곳곳에 배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진은 실종 아동 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유팩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바, 경찰은 지역 내 실종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3명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기에는 집을 나간 것처럼 보였거나 일시적인 실종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들의 나이와 실종 상황의 유사성은 점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리슨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홀로 내보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거리들은 이제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2개의 풍자적인 스티커가 붙은 트럭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와 집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랜디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드러나는 어두운 그림 속 중요한 조각과도 같았지만 아무도 이 퍼즐을 완전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랜디를 알던 사람들조차 왜 그가 학교를 떠나 그 트럭에 올라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퍼 가족에게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랜디는 계속해서 수색되었고 붙여지는 모든 전단지는 그의 귀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랜디가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사건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수색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랜디를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베테랑 조사관으로 존 로드니 맥크레이라는 이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존이 15살 때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존은 8살 소년을 살해하고 시신을 가족 창고에 숨겼습니다. 이 범죄로 존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20년 복역 후 모범적인 교화 행동을 이유로 1972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존에 대한 이 정보는 해리슨 수사팀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 번도 용의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랜디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과거를 온순한 가장이라는 외모로 교묘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농장에서 살며 트럭 운전사로 일했고 겉보기에 평범한 가족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마티는 랜디와 같은 학교에 다니며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랜디는 종종 마틴의 집에 놀러 갔으며 맥크레이 가족은 전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존의 과거를 깊이 조사하면서 그는 단순히 과거의 살인자가 아니며 플로리다에서 해결되지 않은 3건의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존의 농장으로 찾아가 그를 신문하려 했을 때 그의 가족은 이미 사전 통보 없이 집을 떠났고 농장은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청소년들에 대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존이 랜디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존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 충동이 아닌 병적인 쾌락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점점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겉모습을 꾸며 자신을 선량한 시민으로 보이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 모두를 조종하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노바, 경찰은 끝내 존의 행방을 추적해 애리조나주의 메사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63세였던 그는 조사관들 앞에 침착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자신감은 신문실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체포된 적이 있다. 그때는 시체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내가 시체를 남겨뒀을 것 같나? 시체가 없으면 나를 잡을 수 없어. 그의 말은 마치 공개적인 도발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랜디 실종 사건과의 관련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과 트럭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트럭은 랜디가 실종된 날 목격자가 본 것과 동일한 차량이었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혈흔이 묻은 1000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감식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존은 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신을 기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매우 다른 유형의 악마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충격이거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취약한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생명과 죽음을 조종하는 힘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비웃었고 경찰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존에게 살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일종의 지적 게임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추적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며 그가 작은 실수를 저지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로퍼 가족에게 존의 도발적인 발언은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들은 랜디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은 가족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시체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그의 선언은 해리슨 지역 사회 전체를 악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랜디 로퍼가 실종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로퍼 가족과 해리슨 공동체의 마음속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모두가 기다려온 비극적인 답변이 담긴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존 로든이 맥크레이가 소유했던 땅을 개조하던 중 한 농부가 뒷마당 콘크리트 아래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철저히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개골뿐만 아니라 여러 뼈 조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양말의 밧줄로 단단히 묶인 상태의 다리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유해가 랜디 로퍼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부검 결과 랜디는 칼에 찔려 사망했으며 시신은 잔혹하게 절단되어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끔찍했던 점은 존이 사체의 부패 냄새를 숨기기 위해 염소의 소변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존이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도로 계산된 계획하에 범죄를 실행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탐지견을 속이는 방법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 발굴 과정에서 경찰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플로리다 실종자들의 것으로 확인된 개인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이는 랜디가 존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발견은 로퍼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해리슨 공동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냉혈한 살인자인 존이 바로 자신들 곁에서 아무 의심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랜디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존 로든이 맥크레이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존의 아들 마틴 맥크레이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이크 하인첼만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어린 시절 존의 집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 번은 마틴과 존이 크게 다투던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마틴은 격분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아버지를 위해 구덩이를 파야 하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당시 마이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마틴이 언급한 구덩이가 바로 랜디의 시신이 묻힌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마이크의 증언은 존이 마틴을 자신의 범죄에 강제로 연루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마틴이 아버지의 위협이나 조작에 의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존과 마틴 둘 다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마틴에 대한 기소는 어려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동범으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적 논쟁 끝에 마틴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존은 신문 중에도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의 증언에 대해 그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은 그냥 애였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내가 그런 걸 쉽게 들키게 놔둘 것 같아? 존의 냉담함은 그가 어떠한 혐의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임처럼 여기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법의학 증거는 존을 재판에 넘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관들은 마틴이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존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혼자 행동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존을 단순한 살인자가 아닌 교묘한 조작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틴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존의 압박과 조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침묵을 지켰고 존은 모든 것을 비웃으며 부인했습니다. 존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자유 이상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1998년 랜디 로퍼가 실종된 지 11년 만에 존 로드니 맥크레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증거와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오만한 태도를 바탕으로 상세한 사건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랜디가 실종된 마지막 날을 생생히 재구성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1987년 9월 15일 오후 존은 학교에서 나온 랜디에게 접근했습니다. 마틴과 랜디의 친분 관계와 자신의 친절한 외모를 이용해 랜디를 쉽게 트럭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랜디가 생각했던 친구 집이 아니라 존은 그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존의 살인 행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병적인 계획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이 절단되고 콘크리트 아래에 조심스럽게 묻힌 방식, 그리고 탐지견을 속이기 위해 염소 소변이 사용된 점 등은 치밀한 계산 끝에 저질러진 범죄임을 증명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존의 심리 상태를 검사가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운명을 좌우하며 느끼는 절대적인 권력감은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존의 태도는 모두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증언과 자신을 겨냥한 증거들에 대해 묻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평생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의 자기 만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로퍼 가족은 서로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법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은 랜디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들의 정의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단은 단 3시간의 평의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드니 맥크레이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 경찰 신문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로퍼 가족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만약 존이 이 틈을 타 풀려난다면 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05년 재심에서 이전 사건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와 논리가 존을 다시 유죄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 3주 후 존 맥크레이는 자연사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며 범죄 역사 속의 한 어두운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존 맥크레이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마틴은 마침내 인터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틴은 1987년 9월 15일 자신이 아버지가 랜디 로퍼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랜디는 평소처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랜디와 저는 정말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마틴은 당시 랜디와 함께 마당에서 놀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디오 게임, 학교, 랜디가 꿈꾸던 사냥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은 평소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랜디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었으니 목이 마르겠지? 그러나 곧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랜디는 자기가 곧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나인 캔디가 걱정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틴은 아버지가 랜디에게 집 창고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랜디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말을 믿고 창고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른이었고 제 친구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마틴은 처음에는 따라가 안하지 않았지만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창고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랜디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랜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존은 그의 입을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랜디는 무서워서 몸부림쳤지만 아버지는 더 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야수 같았습니다. 존은 랜디를 억누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 꼬마야, 넌 여기서 못 나가. 마틴은 공포에 질려 창고 구석에서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존은 마틴을 발견했지만 화를 내는 대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 나가서 뒤돌아보지 마라. 마틴은 너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아버지가 커다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랜디의 마지막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침묵이었죠. 마틴은 그날 밤 늦게 창고로 돌아갔지만 존은 이미 끔찍한 일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 너는 다음 차례다. 존은 마틴에게 삽을 건네며 뒷마당에 랜디를 묻을 구덩이를 파도록 강요했습니다. 하기 싫었지만 아버지는 제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틴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위협과 심리적 조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틴은 눈물을 흘리며 랜디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랜디는 이런 죽음을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틴의 고백은 존 로드니 맥크레이의 끔찍한 범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주변 사람들마저 그의 도구로 이용한 그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